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 피트 생물 강좌 엄태석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11번부터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11번이죠. 자, 11번 문제를 제가 보시게 되면 그린 가와다는 ATP와 CAMP와 DATP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특히 이제 ATP 같은 경우는 RNA를 만들 때 RNA 합성 시 쓰이는 어떤 합성 기질로도 사용이 되고요. 일반적인 에너지, 생체 내 에너지 저장이나 사용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용 형태. CAMP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냐면 세포 내 이제 신호 전달에 관여를 하는 세포 내 신호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얘는 2차 신호 전달자의 활성을 갖고 있죠. 게다가 이제 DATP와 같은 경우는 뭐냐면 ATP하고의 차이점이 오탄당의 차이가 있어요. 그 오탄당이라고 하는 게 얘는 데옥시리보스를 갖고 있고 얘는 리보스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인데 얘는 DNA를 합성할 때 DNA 합성 기질로 사용되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건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고 가번에 존재하고 있는 오탄당은 그죠? 자, 2번 탄소와 3번 탄소에 각각 이제 OH라고 하는 히드록실기를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이 물질은 이제 우리가 리보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리보스. 그래서 얘는 ATP의 구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이제 나하고의 어떤 가의 차이점은 오탄당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2번 탄소에 여기는 이제 수소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리보스에서 산소 하나가 빠진 데옥시리보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데옥시리보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DATP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다번 같은 경우는 이 인산기 하나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AMP인데 이 인산기에 있는 수산기와 그 다음에 이제 오탄당, 리보스에 존재하고 있는 3번 탄소에 있는 수산기가 물이 빠지면서 여기 이제 결합을 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형태가 이제 고리형 모양이 되는 거죠. 고리형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AMP다라고 해서 사이클릭 AMP, CAMP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는 DNA 구성 성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거죠. 가는 아까 리보스를 갖고 있는 ATP이기 때문에 RNA 구성 성분은 되지만 DNA 구성 성분은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화학삼투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미토콘드리아의 화학삼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엽록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틸라코이드에서의 화학삼투에서 만들어지는 건 뭐죠, 여러분? ATP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ATP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나는 DATP이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다. 나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여러분? 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가에서 다는 모두 그쵸, 아데닌 염기를 가져요. 아데닌 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염기로 우리는 퓨린 계열의 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은 틀리고 디귿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염기에 대해서 이제 질소 염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 질소 염기는 고리를 2개 갖고 있는 퓨린 염기가 있고 퓨린 계열의 염기가 있고 고리 1개를 갖고 있는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가 존재를 하죠. 퓨린 계열의 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데닌과 구아닌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는 티민과 우라실과 사이토신, 시토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데닌과 상부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DNA상에서는 티민, RNA와 결합할 때는 우라실과 결합을 하죠. 그래서 얘는 이중수 결합을 어때? 형성을 하는 거죠. 이중 수소 결합을 수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구아닌과 시토신 같은 경우도 상부적 수소 결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삼중 수소 결합을 수행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삼중 수소 결합을 하는 게 특징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정답은 몇 번이 맞냐면 디귿이 맞기 때문에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를 잠깐 볼까요? 자, 그림은 진핵생물에서의 선모의 운동에 관해서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이 선모나 편모 운동에 관여하는 세포 골격이 미세소관이죠. 미세소관이 관여를 하고 이 미세소관 선로 위에서 운동하는 운동단백질이 존재를 하는데 이 운동단백질이 이제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디네인과 키네신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디네인이 관여를 하는 거죠. 이 디네인은 음성 말단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기억은 미세섬유, 미세소관 중간섬유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으니까 미세섬유 안 되고 중간섬유는 영구적인 세포 골격이죠. 즉 세포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중간섬유이기 때문에 이 중간섬유는 그죠? 운동단백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미세섬유는 갖고 있어요. 미세소관도 갖고 있고요. 미세섬유가 갖고 있는 운동단백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 마이오신 혹은 미오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니은은 디네인과 키네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키네신은 안 된다라고 했었고 디네인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얘가 지금 ATP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편모나 선모가 ATP를 소비를 하면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지? 에너지를 받았을 때 얘가 음성 말단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실제로 얘가 활주가 되는 게 아니고 휘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휘임 운동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구부러지는 어떤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휘임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특이적으로 여기가 이제 머리 부분이거든요. 머리는 여기 이 미세소관과 왼쪽에 있는 미세소관과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운동단백질 DNA의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다리 부분인데 이 다리 부분은 음성 말단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얘네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슬라이딩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활주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두 개의 미세소관 사이에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존재하고 있는 이렇게 길쭉길쭉한 단백질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차 연결 단백질이라고 얘기하죠. 얘를 교차 연결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결 단백질이 두 개의 미세소관을 고정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얘가 걸어가려고 해도 실제로 얘가 따라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애가 아래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제 상대적으로 위쪽에 위치하는 이런 상태의 디네인 운동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제 교차 연결 단백질이 없으면 이렇게 운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얘가 이렇게 전진을 하니까, 그지? 근데 여기랑 상대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이 미세소관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얘와 얘가 어긋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긋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은 가해지는데 어긋날 수 없어서 이렇게 휘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편모 같은 경우는 긴 털이기 때문에 웨이브 운동을 하고요. 파동 운동을 수행을 하고요. 선모 같은 경우는 짧은 털에 해당하는 어떤 그 운동기관이기 때문에 채찍 운동 혹은 노젓기 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어떤 특징을 잠깐 봤을 때 기역은 뭐 미세소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니은은 디내인 어떤 단백질의 머리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기역의 구성 단위는 즉 미세소관의 구성 단위는 알파 튜블린과 베타 튜블린이 교대로 어때요? 나타나죠. 교대로 그죠? 중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의 어떤 단량체를 알파, 베타, 이량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다이머. 자, 기역은 진핵세포 내의 소낭의 이동에도 관여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소낭의 이동뿐만 아니고 세포 소기관의 이동에도 관여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키네신이다라고 나왔는데 키네신이 아니고 얘가 음성말단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디네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키네신은 양성말단으로 이동을 해요. 양성말단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죠? 따라서 안 되죠? 정답은 따라서 몇 번? 4번. 기역과 니은이 맞기 때문에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개론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이 문제는 그냥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13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그림은 진핵생물에서 피로부산의 대사과정 가와다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피로부산은 세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죠? 해당 과정 생성물이다. 자, 그런데 이제 해당 과정의 생성물인 이 피로부산이 이 발효가 일어났을 때는 산소가 없을 때예요. O2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산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대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죠? 하지만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아세틸코이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은 산소가 존재할 때예요. 아시겠죠? 그죠? 가번의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3탄소 화합물에 해당하는 피로부산이고 그죠? 요게 이제 3탄소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피로부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이제 2탄소 화합물로 바뀌었어요. 그죠? 요게 바로 아세틸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세틸코이가 됐을 때 실제로 코A라고 하는 조효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어때 방출이 되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죠. 이 반응에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피로부산 탈수 요소가 관여를 하는데 이때 NAD 플러스라고 하는 탈소 조효소가 들어가서 NADH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피로부산 산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아세틸코이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TCA 회로를 진행을 하겠죠. 나번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나번에 있는 그림도 이제 피로부산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이 피로부산에서 구조적으로 수소 2개가 붙었더라는 얘기는 얘가 이제 환원이 됐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피로부산이 환원이 됐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뭐냐? 젖산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NAD 플러스가 NADH로 어때? 전환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NADH가 NAD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환이.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따라서 산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산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자를 받아주는 전자 수용체가 피루부산이 전자 최종 수용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최종 수용체. 그래서 이렇게 발효 같은 경우는 유기물이 전자를 최종적으로 받고요. 피루부산 산화 과정이 일어나서 미토콘드리아 대사로 넘어갔을 때는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답원 과정을 보도록 하면, 답원 과정도 이제 피루부산이 반응물로 이제 작용을 했을 때 탈탄산 반응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고요. 그죠? 이 아세트알데히드에 NADH가 전자를 주고 빠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죠? 이때도 NADH가 들어가서 NAD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죠? 그럼 얘가 산화가 됐기 때문에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뭐가 돼야 돼? 당연히 환원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에탄올이에요. 자, 그러면 에탄올이 어때 최종 산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에탄올 발효가 알코올 발효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젖산 발효는 나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면 간은 가역적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위에 이제 가번 반응을 봤을 때 생성물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CO2가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뭐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기체가 발생을 할 때는, 기체가 생성이 될 때는 가역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 대사는 가역적인 게 많지만 기체 발생 반응에 한해서는 비가역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다번이나 가번 같은 경우는 CO2가 지금 어때? 발생을 했죠. 이렇게 CO2가 어때?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역반응에 해당하는 대사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는 가역적이야, 비가역적이야? 이건 비가역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나에서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가 된다. 아까 얘기했었죠? 괜찮습니다, 이거. 자, 다에서 기질순의 인산화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요. 그죠? 요게 이제 기질순의 인산화는 해당이나 TCA 회로에서 일어나는 ATP 합성 반응을 기질순의 인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는 아까 알코올 발효라고 얘기했잖아. 요 구간 자체에서는 ATP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가나 다 이 반응에선 일어나지 않고 해당 과정, 즉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만 ATP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전 단계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나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마찬가지로 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 맞냐면 2번이다. 세포학의 대사학 문제였어요.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14번 문제는 다음은 구형 단백질 A와 D의 분자적인 어떤 특성을 알아본 실험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구형 단백질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구형 단백질은 1차 구조는 아니란 얘기예요. 1차 구조가 아니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3차 구조나 4차 구조의 어떤 그 단백질 구조의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단백질은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지금 A와 D의 분자량을 보게 되면은 어떤 형태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자량의 어떤 차이는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A로 갈수록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사이즈의 어떤 그 수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D보다는 C보다는 B가 B 단백질보다는 A 단백질이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자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뭘 했냐면 갤러과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통해서 이 단백질들을 한번 분리 정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단백질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이용해서 단백질의 어떤 거 분리 정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갤러과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등전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전하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소수성이나 친수성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백질의 크기 차이, 혹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분자량 차이에 의해서 차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갤러과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유리관 안에다가 이제 수지를 넣어줘요. 이 수지를 일단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 내부에는, 이 수지 내부에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갈래길에 이런 다공성 구멍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통로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지는 다공성 포를 갖고 있습니다. 다공성 포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분자량 차이로 인해서 사이즈가 작은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내부를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 내부를 경유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작은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사이즈가 작은 단백질이 이 내부를 통과를 했을 때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용출 속도가 느리다. 자,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이제 사이즈가 큰 단백질은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내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깥쪽에 이렇게 이제 수지와 수지 사이를 통해서 사이즈가 큰 단백질이 이동을 하는 어떤 특성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즈가 큰 단백질은 수지 사이로 이동을 하고, 사이즈가 작은 단백질은 수지 내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수지 내부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수지 사이로 이동하는 애는 아무래도 상호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용출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용출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사이즈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출 부피라고 하는 어떤 X값이 나왔고 흡광도가 나왔는데, 그죠? 지금 얘네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얘네가 이제 우리가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X축을 다른 표현으로 분핵번호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분핵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이즈가 큰 거예요. 반면에 분핵번호가 크면 클수록 느리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든 단백질은 흡광도 280 나노미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깔고 실험을 한 겁니다. 자, 흡광도 280 나노미터는 R그룹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고리, 벤젠 고리 부분, 벤젠 고리를 갖고 있는 아미노산의 소위 흡광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단백질에는 아미노산들이 거의 대부분 골고루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벤젠 고리를 갖고 있는 이런 흡광도를 특히나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 트립토판이나 페닐알라닌이나 타이로신 같은 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이즈별로 아까 봤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A, B, C, D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분자량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자료를 잠깐 보게 되면은, 자, 비환원 상태와 환원 상태에서 실험 1에서 분리한 A와 D를 각각 A와 D의 순서대로 로딩한 후, 이 말은 여기가 이제 A, B, C, D라고 하는 순서대로 출발점을 어때 선정한 상태에서 전기영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때 SDS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어때요? 전기영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SDS 페이지는 단백질을 변성 후 크기 순서대로 전기영동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SDS라고 하는 이 물질, 소디움 도데실 설페이트라고 하는 이 물질에 의해서 모든 단백질은 음전하로 통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비환원 상태와 환원 상태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단백질의 어떤 이황화 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지금 전기영동을 했을 때 밴드의 어떤 위치나 두께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비환원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황화 결합이 있는 상태예요. 이황화 결합이 있는 상태. 반면에 환원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황화 결합을 파괴시킨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파괴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황화 결합은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사이에 SS 본드가 어때? 형성이 됐을 때 이게 이황화 결합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가 어때? 들어감으로 인해서 얘를 어때? 환원제를 이용해서 파괴를 시키게 되면 SH라고 하는 어떤 그쵸? 티올기가 어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황화 결합이 파괴됐을 때는 요 형태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단량체와 단량체가 떨어질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단량체와 단량체가 오히려 결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밴드의 어떤 그 특징을 봤을 때, 자, 비환원 상태는 이황화 결합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이황화 결합이 파괴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밴드 C와 D라고 하는 요 밴드는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게? 그치, 이황화 결합에 의해서 끊어질 게 없다라는 얘기지 뭐. 그쵸? 자,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A와 B라고 하는 단백질의 특징을 보게 되면 A는 150kDalton의 어떤 분자량을 갖고 있었는데, 자, 얘가 이황화 결합이 파괴가 됐을 때 대략적으로 한 90kDalton과 60kDalton짜리로 어때요? 쪼개졌다는 얘기는 같은 종류가 아니고 다른 종류의 단백질들이 어때? 결합되어 있는 4차 구조라고 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A 단백질은 자, 동종 단백질이 아니고 이종 단백질이 결합한 상태다. 이종 단백질이 결합한 4차 구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B라고 하는 단백질을 보시게 되면 이 B라고 하는 단백질의 특성은 얘는 대략적으로 아까 96kDalton 정도가 됐었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밴드가 20보다 조금 어때? 증가한 한 24kDalton짜리의 밴드가 좀 두껍게 나왔다라고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분자량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그럼 24kDalton짜리가 몇 개가 모여야지 96이 되냐면, 그쵸? 얘가 4개가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이머, 얘는 이량체를 형성한다라고 한다면, 이황화 결합을 통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황화 결합을 통해서 대충 보게 되면 4량체를 어때? 형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4량체.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A와 B는 끊어질 게 있었고, 이왕한 결합이 어때? 파괴가 될 게 있었고, C와 D는 파괴될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기억은 B가 용출돼서 나타난 결과이다 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B라고 하는 물질은, 기억이라고 하는 물질은 아까 단백질 C라고 했기 때문에, 자, B가 용출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C가 용출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A를 구성하고 있는 소단위체들은 이와의 결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2종 단백질 90kg 달톤과 대략 60kg 달톤이 모여서 150kg 달톤에 해당하는 4차 구조 단백질을 어때? 형성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런 소단위체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3차 구조라는 얘기예요. 이와의 결합으로 어때?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4차 구조를 형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아까 얘기했지만 몇 량체라고요? 4량체 단백질이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즉 24kg 달톤짜리 몇 개가 4개가 모여서 얘가 아까 96kg 달톤을 형성했을 것이다. 모양까지 같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 4개가 전부 다 동종 단백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겠죠. 자, 15번 문제를 자가 보시면 다음은 어떤 생물에서 2점 검정 교배를 통해서 6개의 유전자 좌위 A와 F 사이의 제조업 빈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 그 제조합 빈도라고 하는 게 이제 교차율을 뜻하는 건데, 이 교차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염색체 지도나 유전자 지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조합 빈도를 측정한 결과는 교차율을 이용해서 염색체상의 유전자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알기 위한 염색체 지도 작성의 목적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차율이라고 하는 걸 R이라고 했을 때 연관된 유전자 사이에 교차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 0에서부터 50%까지 어떤 교차율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에만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R값이 50일 때는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 R값이 0일 때는 완전 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차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불완전 연관 상태에서 교차가 일어나는 경우는 50과 0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서로 다른 염색체의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조합 빈도 50%를 갖고 있는 애가 A, B, A, C, A, E, 그죠? 그러니까 A 유전자라고 하는 애랑 B, C, E는 다른 염색체의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B와 D, 그 다음에 이제 B와 F, 그 다음에 C와 D도 다른 염색체의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50%가 나온 게 이렇게 3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교차율이 클수록 거리가 어때? 멀고, 유전자 간의 거리가 멀고, 그지? 반면에 교차율이 작을수록 유전자 간의 어떤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 표를 보고 어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E와 아까 얘기했지만 B와 C라고 하는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의 존재를 하고 있고요. A, F, D는 다른 염색체에 또 같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구는 총 2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와 E 사이의 어떤 거 상대적 거리는 얼마야? 18이지, 18.
그치? 그래서 여기가 18cm 모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만 쓸게요. 그 다음에 B와 C는 10cm 모건에 해당이 되고, A와 F는 4cm 모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D는 8cm 모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FD 어디 있어? FD. 그지? 8cm 모건. 그럼 A와 D를 어때? 교차율을 구하게 되면 얘가 12cm 모건이 나오네요. 그죠? 그럼 4 더하기 8은 12가 돼, 안 돼? 되잖아. 그지? 4 더하기 8은 12가 된다는 얘기는 요 염색체에는 단일 교차만 있다는 얘기예요. 단일 교차만 존재한다. 자, 그런데 각각 우리가 이제 BC 간의 교차율과 그 다음에 EB 간의 어떤 교차율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표에서 찾아보니까 각각 18과 10이 나왔죠. 그럼 CE 간의 교차율은 이론상 28이 나와야 되지. 그지? 이론상 28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26이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로 C와 E 사이에 어떤 거 기대값보다 교차가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각각 단일 교차의 합이, 그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단일 교차와 같지 않을 때, 그죠? 이런 경우로 우리는 이중교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는 이중교차가 있기 때문에 이중교차와 단일교차가 서로 간섭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왼쪽에 있는 염색체는 이중교차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꾸 지워지네요. 어쨌거나. 자, A와 F의 연관구는 토탈 2개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맞아요. 그죠? 요거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AD, F의 순서로 염색체에 배열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죠? AD, F 순서로, 그죠? 지금 얘가 AFD의 어떤 순서로 어때? 배열되어 있는 거죠. AFD, 그지? AFD 순서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네요. 그 다음에 C와 E 사이에는 이중교차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은 맞지만 니은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에요, 여러분? 5번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15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연이어서 16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생물추론 문제를 어때 다운받아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듣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